당신 요즘 너무 촌스러워. 회사 사람들 만날 때마다 창피하다고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며 한 말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집을 나간 남편. 사흘 후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죠. 가구도 가전제품도 심지어 제 통장과 도장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냉장고에는 메모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필요한 건 다 챙겼어. 위자료 5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물려주신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말입니다. 당신 요즘 너무 촌스러워. 남편 강태수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만날 때마다 창피해.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체면이 깎이는 기분이야. 서은혜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녁 준비를 하던 손길이 멈춘 순간이었죠. 서류 표지에는 또렷하게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최근 몇 달간 태수의 태도 변화, 늦은 퇴근, 주말 골프 약속 증가.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는 거야. 태수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표정만큼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어요. 이유가 뭔데요? 솔직히 말할게. 회사에 괜찮은 후배가 있어. 젊고 세련되고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지. 태수의 말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은혜는 가스불을 끄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도라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변하는 거고. 태수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니야.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더라고. 당신이랑은 더 이상 안 맞아. 태수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일어섰습니다. 23일 생각할 시간 줄게.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정리하자. 위자료도 적당히 줄 테니까. 어디 가시는데요? 당연히 나가야지. 여기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태수는 미리 준비해 둔 듯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혜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참, 하나만 더 말할게. 현관문을 열던 태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늙었어. 거울 좀 봐. 그 나이에 염색도 안 하고 다니면 어떡해. 내가 왜 당신 옆에 서기 싫은지 이제 알겠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25년간 매일같이 준비했던 저녁 식사였죠. 은혜는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55살.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25년간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세월이었는데 말이죠. 촌스럽다. 은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촌스럽겠지. 명품 가방 하나 없고 미용실도 동네 단골집만 다니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후련함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느꼈던 이질감과 소외감의 원인을 이제야 알게 된 기분이었죠. 은혜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태수에게 걸려온 전화 중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유난히 많았어요.
메시지함에는 삭제된 문자들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계획적이었구나. 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가 아니었어요. 태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25년 결혼 생활을 되짚어봤죠. 신혼 때는 분명 행복했습니다. 태수는 다정했고 은혜를 아꼈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태수가 울먹이며 기뻐하던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태수가 승진을 거듭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 골프 약속도 늘어났죠. 은혜는 아이들 뒷바라지와 시부모 봉양에 전념했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외모 관리는 뒷전이었어요. 그게 잘못이었나? 은혜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정을 지킨 게 잘못이었나?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은혜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다시 눈을 떴죠. 습관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차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은혜는 대신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두고 간 이혼 신청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서류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내용이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값이 겨우 5천만 원이라니.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은혜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은혜는 집안을 정리하며 생각을 정리했죠. 셋째 날 오후 은혜는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꺼내 돌리려는데 이상했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돌아온 건가? 은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소파도 텔레비전도 식탁도 모두 사라졌어요. 안방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침대도 옷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은혜의 화장대까지 깨끗이 치워져 있었죠. 이게 무슨... 은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냉장고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죠. 필요한 건 다 챙겼어. 위자료 5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조용히 서류에 도장만 찍어.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구겨 쥐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결혼 사진도 가족 사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 깨끗이 지워진 겁니다. 은혜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도 책상도 없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랍장에 보관하던 통장과 도장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통장까지. 은혜는 황급히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명의 계좌에 로그인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은혜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사흘 전에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 변경하셨는데요. 상담원의 말에 은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변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그럼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 후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멈칫했어요. 신발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은혜의 신발 몇 켤레만 남기고 모두 가져간 겁니다. 계획적이었어. 은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한 거야. 태수가 23일 생각할 시간을 준다며 집을 나간 건 핑계였습니다. 그 사이 이사짐 센터를 동원해 모든 가재도구를 빼돌린 겁니다. 심지어 은혜의 통장과 도장까지 챙겨갔죠. 은혜는 택시를 잡아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에 도착해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신분증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은혜는 말을 잃었어요. 잔액 243원. 수십 년간 모아온 생활비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사흘 전 전액 출금되었네요.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셨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제 도장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은 태수였습니다. 부부 사이라 대리 출금이 가능했던 겁니다. 은혜는 은행을 나와 인도에 멈춰 섰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현금 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은혜가 알뜰하게 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비상금이라고 생각하며 모아왔던 돈이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은혜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25년간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참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혼은 피할 수 없어.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은혜는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리뷰가 좋은 법률사무소 한 곳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에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 10시에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혜는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가셨죠? 제 통장까지 비우시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어차피 부부 공동 재산인데 내가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잖아. 조용히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은혜는 그 문자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공동 재산이라고? 좋아. 그럼 공동 재산 제대로 따져보자. 은혜는 그날 밤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태수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서류나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다행히 붙박이장 뒤편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은행 대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은혜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이게 뭐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니 석 달 전에 태수 단독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은혜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명의 변경 날짜는 태수가 외도를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은혜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태수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에 석 달 전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쓴 거지? 은혜는 밤새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상담 때 보여줄 자료들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은혜는 텅 빈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이불도 베개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잠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 은혜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은혜를 맞이했어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은혜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텅 빈 집, 비워진 통장, 그리고 의심스러운 명의 변경과 대출 내역까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이혼 전 재산 은닉 사례네요. 남편분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한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부인 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것도 문제고요.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게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먼저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추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죠.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재산 목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모든 걸 파악해야 해요.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물려주신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데 남편은 그 존재를 몰라요.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중요한 정보네요. 혼인 중에 받은 상속 재산이라도 배우자 명의가 아니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파트는 온전히 부인 소유예요. 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당장 생활비도 필요하고 법률 비용도 마련해야 해서요. 물론입니다. 부인 고유 재산이니까요. 오히려 그 돈으로 남편분의 재산 은닉 증거를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은혜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태수가 모든 걸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은혜에게도 카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은혜는 곧장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아파트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유언으로 은혜에게만 물려준 집이었어요. 며느리, 내가 이 집을 너한테만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고.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은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는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재건축 예정이라 지금 시세가 12억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2억 올랐어요. 은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7억이었는데 벌써 12억까지 올랐다니. 담보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보통 70%까지 가능하니까 8억 정도 나오실 겁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개사무소를 나왔습니다. 8억이면 충분했어요. 법률 비용을 내고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은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6억 원을 한도로 설정하고 당장 필요한 1억만 먼저 인출했어요. 통장에 찍힌 1억 원을 보며 은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혜는 변호사가 추천해준 사립탐정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에 노련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남편분의 행적을 추적하고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탐정은 계약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비용은 선금 500만 원에 성공 보수 500만 원입니다. 은혜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자주 가는 장소나 패턴 같은 거 아시나요?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강남이고요. 주말마다 골프 간다고 했어요. 평일 저녁에는 회식이 많다고 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 주변부터 추적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보여드리죠. 은혜는 탐정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탐정은 노트북을 켜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남편분이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손을 잡고 걸으며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이 여성이 회사 후배인가요? 네,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27살이고 남편분 회사에서 3년차 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탐정은 다른 서류를 꺼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확보했는데요. 은혜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세금 3억 원. 계약자는 태수였어요. 3억은 어디서 났을까?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분 명의 상가 건물에서 받은 담보대출 2억 원이 이 오피스텔 전세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억은 부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고요. 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과 공동재산을 담보로 외도 상대와 살림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탐정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고급 레스토랑. 모두 이 한지수라는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사용한 거예요. 은혜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 자료들 모두 복사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탐정은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부인 명의로 대출이 하나 더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그럼 명의 도용입니다. 남편분이 부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은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돈도 여자한테 쓴 거겠죠. 네, 대출 실행 다음 날 한지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은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냉정하게 생각했죠.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은혜는 탐정이 준 자료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으면 재판에서 유리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70%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남편분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했으며 심지어 부인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까지 받았잖아요. 법원에서 이걸 그냥 넘어갈 리 없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횡령건은 회사에 제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지만 25년을 함께 산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냉장고에 남겨진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그 오만한 문구를 보며 은혜는 마음을 굳혔어요. 제보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추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틀 후 은혜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태수의 회사 인사팀에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 말이죠. 다 끝났어. 은혜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태수의 반응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사흘 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는 일부러 2번 신호음이 지나고 나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평소에 여유로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이랑 상가에 가압류가 걸렸다고. 당신이 신청한 거지. 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왜긴요. 당신이 재산 다 빼돌리려고 하니까 막은 거죠. 태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조용히 합의하기로 했잖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조용히 합의요? 집 비우고 제 통장 다 털어가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은혜는 태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 받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5천만 원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태수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돈 여자한테 주셨죠? 한지수 씨. 태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서초동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는 것도 회사 법인 카드로 명품 사주신 것도. 태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법원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은혜는 전화를 끊으려다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참고로 회사에도 법인카드 횡령건 제보했어요. 인사팀에서 조사 들어갈 겁니다. 뭐? 태수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 가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지만 기분은 한결 나았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전화와 문자였죠. 하지만 은혜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한테서 연락 왔는데 안 받아도 되죠? 네, 지금은 받지 마세요. 어차피 법정에서 만날 테니까요. 며칠 후 태수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은혜가 제보한 법인카드 횡령건이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태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졌어요. 은혜는 탐정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네요. 회사에서 눈총받고 있고 여자 쪽에서도 압박이 들어가고 있대요. 여자 쪽에서요? 네. 한지수가 명품이랑 돈을 계속 요구하는데 남편분이 이제 줄 수 없으니까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사람들 다 그렇죠. 특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는 더 그렇습니다. 일주일 후 은혜는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에 첫 조정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는 은혜에게 조언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합의점을 찾는 자리예요. 하지만 남편 측에서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면 거부하고 재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전까지 남편분과 접촉하지 마세요. 혹시 협박하거나 회유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은혜는 자신의 생활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를 들였어요. 싸구려 침대와 작은 식탁, 냉장고 하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꾸미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은혜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자신의 몸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은혜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처음이시죠? 동작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운동해서 걱정했거든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 페이스대로 살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혜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동네 단골 미용실이 아니라 백화점 안에 있는 고급 미용실이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염색하고 커트해주세요. 젊어 보이게요. 2시간 후 거울을 본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흰머리가 사라지고 얼굴을 감싸는 단발머리가 세련되게 정돈되었어요. 촌스럽다고 은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 촌스러워. 집에 돌아온 은혜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수수한 옷들만 가득했던 옷장에서 몇 벌을 골라 기부하기로 했어요. 대신 온라인 쇼핑몰에서 새 옷 몇 벌을 주문했습니다.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충분히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태수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은혜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라진 머리 스타일과 세련된 옷차림 때문이었죠. 조정위원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피신청인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측은 재산을 5대5로 분할하고 위자료는 5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은혜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재산 은닉을 시도했으며 심지어 신청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재산 분할 7대3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합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3억?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조정위원이 진정시켰습니다. 앉으세요. 여기서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태수는 억지로 앉으며 은혜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날 파산시키려는 거야? 은혜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파산요?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여자한테 주신 분이 할 말은 아니네요. 그건 은혜는 태수의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25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절 촌스럽다고 버렸잖아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5천만 원으로 정리하자고요? 웃기지 마세요.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 가능한 선을 다시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을 나서는데 태수가 은혜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은혜는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우리 따로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5분만. 은혜는 변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어요. 뭔데요?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요. 진심이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랑은 끝났어. 그 여자는 돈만 밝히더라고. 진짜 사랑은 당신이었어. 은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은혜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법정에서 봬요. 조정이 결렬된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였어요. 은혜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온라인 부동산 강의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강의를 듣던 중 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소규모 부티크 호텔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대기 중인 아파트를 활용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은혜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있었으니까요. 아직 몇 년은 재건축이 시작되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은혜는 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임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강사의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일단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고 에어비앤비나 숙박 플랫폼에 등록하면 됩니다. 위치가 좋으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은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오랫동안 비워둔 탓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구조는 괜찮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았습니다. 전체 리모델링하면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은혜는 흔쾌히 계약했습니다. 대출받은 돈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아파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었어요. 작은 부티크 호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은혜는 사진을 찍어 숙박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강남 한복판 럭셔리 원룸 스테이였어요. 놀랍게도 다음날 바로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었죠. 은혜는 직접 체크인을 도와주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영어였지만 다행히 통했어요. Very nice. I love it.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흘 후 손님이 체크아웃하면서 리뷰를 남겼습니다. 별점 5점에 친절하고 깨끗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리뷰를 보고 예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익이 600만 원을 넘었죠. 은혜는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만든 수익이었어요. 이런 기분이구나. 은혜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사이 태수에게서 몇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분할 6대 4 위자료 1억 원이었어요. 은혜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재판까지 갈 거예요. 제대로 받아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 철저히 하죠. 재판 일주일 전 탐정에게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분이 최근 홍콩 은행 계좌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리고 환전소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은혜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해요. 증거 있으세요? 탐정이 확보했어요. 홍콩 계좌 개설 증거랑 환전 내역이요. 좋아요. 바로 법원에 추가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날 법원은 태수의 모든 계좌에 출금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외 송금도 불가능하게 막았죠. 태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 상태의 재산은 모두 묶여 있고 여자친구는 떠났어요.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은혜는 새로 산 네이비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양복은 주름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수염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외도를 저질렀고 원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으며 재산을 고의로 은닉했습니다. 또한 회사 법인 카드를 횡령해 외도 상대에게 사치품을 구매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과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이 모든 행위는 혼인 관계를 파탄낸 중대한 귀책 사유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70%와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피고 측 반론하세요. 태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이 태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직접 할 말 있습니까?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가정을 지켜준 당신을 몰라봤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은혜는 무표정하게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 모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수가 은혜를 따라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요.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지수한테 다 당한 거야. 그 여자가 내 돈만 노렸던 거라고. 은혜는 멈춰서서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당신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잖아. 은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당신 말대로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은혜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변호사가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한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안 흔들려요. 일주일 후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고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정합니다. 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자료는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3억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은혜는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당연히 이기는 재판이었어요. 증거가 완벽했으니까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판결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법원 명령대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했어요. 은혜의 통장에 4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그 돈을 꺼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바로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웠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지역에 소형 오피스텔 매물 있나요? 투자용으로요. 중개사는 컴퓨터를 뒤지더니 몇 개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역세권 오피스텔인데 3억에 나왔어요. 월세 받으면 월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은혜는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위치도 좋고 건물 상태도 괜찮았어요. 이거 사겠습니다.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요? 다른 것도 좀 보시고 결정하시죠. 아니요. 이게 좋아요.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 후 은혜는 2번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곧바로 임차인이 구해졌고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더 샀어요. 1층은 카페로 임대를 주고 2층은 직접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사무실에는 간단한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은혜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숙박 플랫폼 운영도 계속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예약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한 달 평균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오피스텔 월세 200만 원, 상가 임대료 30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생긴 겁니다.
은혜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 느낌이었어요. 예약 관리하고 임차인들 문의 응대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0대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응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은혜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응했어요. 인터뷰 당일 기자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찾아야 했어요. 막막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금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요.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에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0대든 60대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기사가 나간 후 은혜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어요. 저도 이혼 준비 중인데 용기가 나네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은혜는 시간 나는 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태수였습니다. 은혜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요? 기사 봤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태수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태수는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에서 잘렸어. 은혜는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당장 월세도 밀렸어.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한테 돈 빌리러 온 거예요?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은혜는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취업지원센터 연락처예요. 거기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태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날 도와줄 수 없어?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절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촌스럽다고 창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미쳤던 거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은혜는 일어서서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태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은혜는 다시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은혜는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저번에 기사에서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선생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그런데 해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김미경이었고 48살이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 만나서 집 나갔어요. 재산도 다 가져가고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재판에서 이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미경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작이 반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은혜는 미경에게 변호사 연락처와 부동산 공부 사이트까지 알려줬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서은혜로 살고 있는 눈빛이었죠. 창밖으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은혜는 차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앉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혜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내일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요. 은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내려놓고 은혜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전 남편이 찾아왔다. 돈을 빌려달라고. 6개월 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늘에 있지 않다. 나는 서은혜로 살아간다. 일기를 덮고 불을 끄며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은혜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강남 아파트 숙박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예약이 밀려들었고 2번째 오피스텔까지 숙박시설로 전환했습니다. 어느 날 은혜는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자는 소규모 부티크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핵심은 차별화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거죠. 은혜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명함을 교환했어요. 저도 작은 규모지만 숙박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강연자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곳에서 하시는데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랑 역세권 오피스텔이요. 오, 위치가 좋네요. 혹시 확장 계획 있으세요?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있긴 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제가 컨설팅해 드릴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은혜는 명함을 꼼꼼히 챙겨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혜는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금 월 수익이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본금은 2억 정도 더 투자할 수 있어요. 컨설턴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 정도면 3번째 숙박시설을 오픈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좀 더 고급스럽게 가는 게 어떨까요? 어떤 의미죠? 지금은 가성비 위주잖아요. 다음 매물은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1박에 30만 원대. 은혜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인테리어를 확실하게 하고 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한남동, 컨셉은 한옥스테일 럭셔리 하우스였어요. 은혜는 곧바로 한남동 일대를 답사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발견했어요. 낡았지만 구조가 탄탄했고 마당도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은혜는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가격이 4억 5천인데 괜찮으세요? 네, 계약하겠습니다. 중개사는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혜의 결단력은 이제 업계에서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리모델링에만 2달이 걸렸습니다. 한옥의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췄어요. 욕실은 고급 스파처럼 꾸몄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오픈 전날 은혜는 직접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밤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은혜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막막해하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3개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한남 럭셔리 하우스는 오픈하자마자 화제가 됐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폭주했어요. 1박에 35만 원이었지만 한 달치가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은혜는 이제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구인 공고를 냈더니 지원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이력서가 하나 있었어요. 김미경. 요가 수업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은혜는 미경을 면접에 불렀습니다. 이력서 봤어요. 호텔 프런트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결혼 전에 5년 정도 일했어요. 이혼하고 다시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일해요. 우리 같은 처지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경이 합류하면서 업무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예약 관리와 고객 응대를 미경이 맡았고 은혜는 사업 확장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은혜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미경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예약 손님이에요? 아니요. 그냥 만나고 싶다고. 은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들 준수였습니다. 준수야? 엄마. 준수는 일어서며 은혜를 껴안았습니다. 은혜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 들어왔어?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깜짝 선물하고 싶어서요. 엄마 사업하신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은혜는 아들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준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셨어요? 처음엔 혼자였지. 지금은 직원도 생기고 많이 나아졌어.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연락 안 하거든.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옳았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요. 은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 저도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지만 편안했어요. 엄마, 제가 투자 좀 할까요? 준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거든요. 엄마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써야지. 엄마, 저도 동업자가 되고 싶어요. 멀리 있어도 엄마 사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은혜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준수야. 그날 밤 은혜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한남 럭셔리 하우스를 점검하러 갔습니다. 체크아웃하는 손님과 마주쳤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은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은혜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25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겁니다. 은혜는 잠시 차를 세우고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이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과거였어요. 은혜는 다시 시동을 걸며 전진했습니다. 앞만 보고 가자.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은혜의 사업은 이제 안정 궤도에 올랐어요. 3개의 숙박시설은 평균 예약률 90%를 유지했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은혜는 작은 사무실을 나와 제대로 된 오피스로 이전했어요. 간판에는 은혜스테이라는 회사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컨설턴트, 부동산 업계 지인들, 그리고 미경을 포함한 직원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사업가시네요. 변호사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은혜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은혜는 새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은혜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텅 빈 집에서 막막해하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을 이끄는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은혜는 지역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50대 여성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인터뷰는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이혼 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 집이 텅 비었을 때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됐죠.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은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50대든 60대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실행력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은혜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조언을 구했어요. 은혜는 시간 나는 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무료 상담까지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은혜 사무실에서 소모임이 열렸습니다. 이혼 후 재기를 꿈꾸는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은혜 대표님, 전 남편 만나신 적 있으세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전에 한 번 봤어요. 그 후로는 없어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은혜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은혜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수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태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당신은? 어렵게 지내요. 일자리도 제대로 못 구하고.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방송 봤어.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줄 몰랐어. 당신이 없어서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태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날 수 없을까? 은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제발. 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은혜는 4번째 숙박시설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매입한 겁니다.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치? 여기도 제대로 꾸며보자.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며 은혜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2년 전 촌스럽다는 말을 들으며 버림받았던 자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 일이 은혜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촌스러운 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약한 사람을 짓밟고 배신하고 책임지지 않는 마음이 진짜 촌스러운 거였죠. 은혜는 이제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비행기가 착륙하고 은혜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맞이했어요. 사장님, 새로운 예약 문의가 20건이나 들어왔어요. 정말요? 고생 많았어요. 은혜는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하다고 만나자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미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과거일 뿐이다. 나는 이제 서은혜로 산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 일기를 덮고 은혜는 거울을 봤습니다. 57살. 주름도 늘고 흰머리도 많아졌지만 눈빛만큼은 밝았어요. 은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앞으로도 잘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습니다. 은혜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은혜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주 펜션 리모델링 견적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고 다음 달 모임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할 일은 많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은혜의 사무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진짜 품격은 명품 가방에도 화려한 외모에도 없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아픔을 딛고 성장하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마음. 그게 진짜 품격이었어요. 은혜는 그 품격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